제7장 수요 예측과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을 개발한 후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즉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판매 후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겠죠. 기업은 수익성이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은 시장과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수익성 있고 실행 가능한지를 분석하는 것이겠죠. 시장에 제공하는 신제품이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를 예측하고 회사의 자원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수요 예측은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려운 과업이긴 하지만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제품의 판매 예측 기법을 활용하고 회사의 자원 역량을 분석하면 제품 개발, 진행과 중단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신제품의 수요 예측은 신제품 개발에서 중요한 영역입니다. 신제품의 시장 수용, 기술적 타당성과 회사의 자원과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신제품 예측은 매우 어렵고 때로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신제품 예측은 적절한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수요 예측은 미래 일정 기간에 대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제품의 매출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제품의 수요 예측은 기업이 갖고 있는 과거의 경험이나 시장 자료에 근거해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 간의 인과관계를 찾아내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 예측은 매우 불확실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시장에 존재했던 인과관계가 미래에 계속될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항상 오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 예측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제품의 성공적인 예측은 예측 요인의 설정이 되겠습니다. 예측 목적, 예측 유형, 예측 시간 범위, 예측 간격과 형태에 관하여 예측 요인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측을 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고 회사의 필요를 설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예측이 되기 위해서 예측의 목적과 의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신제품 예측과 관련된 몇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시장 잠재력은 달성할 수 있는 전체 시장의 최대 추정치가 되겠고, 시장 예측은 기업이 할 수 있는 시장 규모의 합리적인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판매 잠재력은 달성할 수 있는 회사 판매의 최대 추정치가 되겠고, 판매 예측은 회사 판매의 합리적인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시장의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전체 시장의 규모에서 회사가 어느 정도 판매할 수가 있는가, 즉 전체 시장의 점유율을 추정해 보는 것이 신제품 수요 예측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요 예측의 핵심은 신제품 개발 과정 동안에 특정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측이 적용되는 기업 전략의 계층 구조에 집중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상품 분류 최소 단위 수준, 제품 계열, 전략 사업 단위 수준, 회사 수준과 산업 수준이 있습니다. 예측 시간 범위는 미래 어느 시점까지 예측하는가가 되겠죠. 예를 들면 신제품 예측 기간이 1년이나 2년 동안의 시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주로 회계연도가 1년이기 때문에 예측 기간은 1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측 형태는 금액, 판매량과 같이 예측을 위한 척도의 단위가 되죠. 판매 금액과 판매 수량에 관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신제품의 수요 예측 실패가 판매 기회의
손실이 되겠습니다. 제품의 수요를 너무 적게 잡으면 수요가 많이 몰릴 때 품절이 돼서 판매 기회가 상실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수요 예측이 과다하게 되면 판매가 부진할 경우에 재고가 쌓여서 기업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 예측은 적절한 판매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한 판매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신제품의 수요 예측 방법은 정성 기법과 정량 기법으로 구분합니다. 정성 기법은 경영자, 전문가, 판매원이나 소비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의견에 의해서 신제품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을 말하고, 이 기법에는 판단기법, 소비자와 시장조사법 등이 있습니다. 신제품에 관한 과거의 경험이나 시장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리적 모형화가 불가능한 경우에 소비자의 선호도, 구매 의도나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을 말하죠. 이와 달리 정량 기법은 과거의 시장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을 말하고, 이 기법에는 시계열법, 인과관계 모형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자료가 풍부할 때 구체적 자료를 활용해서 논리적 모델을 구축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제품의 수요 예측은 제품 도입기에는 정성 분석으로 예측하고, 그 이후에는 신제품과 유사 자료의 매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계열이나 인과 모형 등 정량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제품 판매 예측 기법을 그림으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것 같죠? 신제품 예측 기법에는 정성 기법과 정량 기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정성 기법에는 판단 기법과 소비자와 시장 조사법이 있고, 판단 기법에는 경영자 집단 의견법, 전문가 의견법, 판매원 의견 종합법, 시나리오 분석, 델파이법, 의사결정나무, 가정기반 모델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와 시장조사법에서는 컨셉 테스트, 제품 사용 테스트, 시장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정량기법에는 시계열법과 인과관계 모형이 있는데, 시계열법에서는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유사분석, 확산모델, ARMA 등이 있습니다. 인과관계 모형에서는 선형회규, 비선형회규, 로지스틱 회규, 사건 모델링 등이 있습니다. 본 교과 과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성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성 기법은 경영자, 전문가, 판매원이나 소비자 의견과 추정에 근거한 판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신제품의 판매를 추정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 의견, 판단과 추정을 사용하고, 이러한 질적 예측을 계량적 예측으로 전환합니다. 광범위한 시장조사는 판매 예측의 정확성을 증가하게 되죠. 통계적 예측 모델이 인간의 질적 판단보다 최적의 미래 예측을 나눈다는 실증적 증거가 있지만, 예측의 정확성을 증가하려면 정성기법과 정량기법을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기법은 제품이 미래 판매를 예측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에 근거하는 예측기법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들이 경험에 근거한 판단기법을 주로 부정확성과 위험으로 경시하지만, 경영자들은 복잡한 정량기법에 비해 판단기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단기법의 과정은 경험, 판단과 직관을 형식적인 예측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법에는 경영자 집단 의견법, 전문가 의견법, 판매원 의견종합법, 시나리오 분석법, 델파이법, 의사결정나무법과 가정기반 모델 등이 있습니다. 경영자 집단 의견법은 지식이 있는 경영자들이 미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수요 예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측은 최고 경영층들이 합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향식 예측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예측 결과는 개별적인 개인의 예측이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한 경영층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단일 예측이 되겠습니다. 판매원 의견종합법은 전반적인 예측에 자신의 영업 구역에 대한 개별 판매 직원들이 예측을 결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적의 예측은 고객과 가장 가까이 있는 판매 직원들로부터 얻는 것이 되겠죠. 판매원은 고객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과 예측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압니다. 이 방법은 상향식 예측 방법이 되겠습니다. 판매원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은 시간 소모와 의도적인 편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단점이 되겠죠. 시나리오 분석법은 개수적 예측을 하지 않는 이야기 예측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분석의 목적은 미래 상황을 표현하고 기술하는 것이 됩니다. 이 예측법은 탐색 방식 또는 기본 방식이 있는데, 탐색 방식에서 예측하는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현재 시장 상황과 추세를 사용하는 것이죠. 즉, 현재 추세에 근거해서 미래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본 방식은 현재 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미래로 뛰어들어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되겠죠. 델파이는 유명한 아폴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고대 그리스의 도시 이름입니다. 미국의 랜드 커퍼레이션의 돌키와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기법인데, 델파이법은 전문가의 패널들이 익명으로 예측을 제공하고 논평하고 그런 다음 이것들을 결합해서 패널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집중적인 설문을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일치된 의견이나 예측을 도출하는 기법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패널들의 예측을 검토하고 자신의 예측을 조정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됩니다. 이 방법의 목적은 패널들이 익명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압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최초 예측에서 편견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델파이법은 많은 예측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상황에 적절하지 못합니다. 장기 수요 예측, 과거의 자료가 없는 신제품의 수요 예측, 그리고 신기술 예측 등에 유용하게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델파이법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패널들은 설문지를 통해서만 의견이 교환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대세에 편승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호 영향이나 타협을 배제할 수가 있죠. 응답 결과를 통계 분석하여 중간값과 분포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델파이법의 진행 절차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패널을 구성해야 되겠죠. 조정자는 1차 설문지를 작성해서 각 패널들에게 배포합니다. 조정자는 1차 설문지에 대한 해답을 수집하고 이를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 조정자는 편집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1차 설문지를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2차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조정자는 2차 설문조사 결과를 패널들에게 보내고 패널들은 예측치와 비교해서 새로운 예측치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조정자는 이를 분석합니다. 전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3회에서 6회 정도 반복합니다. 즉, 질문서 준비와 발송을 해서 1차 질문서를 전문가들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1차 질문서 응답지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질문서를 발송해서, 즉 2차 질문서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에게 다시 보내서 응답을 받습니다. 2차 질문서의 응답을 회수해서 또 새로운 질문서를 만들고 이것을 전문가한테 다시 보냅니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해서 합의가 될 때까지 질문서 응답을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 응답을 정리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이를 응답자에게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의사결정 나무법은
다양한 우발적인 사건과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결정되는 것을 예측하는 확률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건 확률로 계산되고 가장 확률이 높은 사건이 확인됩니다. 즉, 아이디어의 발생 확률과 그 결과의 성과를 곱해서 기대 이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이나 인수합병 의사결정 등에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신제품 개발 전략으로 고가 제품과 저가 제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가 제품을 개발할 때 성공과 실패 확률이 각각 60%와 40%로 추정되고 성공할 때 이익은 100억, 실패할 때 손실은 5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편 저가 제품을 개발할 때 성공과 실패 확률이 각각 60%와 40%로 추정되고 성공할 때 이익은 50억, 실패할 때 손실은 3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각각의 기대 이익을 계산하면 고가 제품은 40억, 저가 제품은 18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가 제품 개발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의사결정 나무법이 되겠습니다. 회사는 고가 제품과 저가 제품에 대해서 신제품 개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가 제품인 경우에 성공할 확률이 60%, 실패할 확률이 40%, 저가 제품도 고가 제품과 마찬가지로 성공할 확률이 60%, 실패할 확률이 40%가 되겠죠. 이럴 때 고가 제품의 기대이익, 저가 제품의 기대이익을 계산해서 차이를 비교해보면 고가 제품 개발이 유리한지 저가 제품 개발이 유리한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가정 기반 모델은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가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인지, 시용구매, 구독 가능성과 반복 구매를 가정하고 신제품 개발을 예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 기반 모델은 주로 포장 소비재 상품을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되고 내부 소비재에 대해서는 이 모델에 의한 수요 예측은 유용성이 대체로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죠. 인지는 어떤 사람이 신제품의 존재에 관해서 아는 것이 되겠고 인지율은 제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의 비율을 말합니다. 시용 구매율은 소비자가 처음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의 비율이 되겠고 반복 구매율은 제품을 구매한 사람 중에서 반복 구매한 사람의 비율을 말합니다. 반복 구매율은 자료를 얻기 위해 유사한 제품의 자료를 얻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구독 가능성은 재고를 갖고 있는 점포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독 가능성은 유통점에서 제품을 취급하는 비율로 50%라면 전체 점포 중에서 50%만이 제공하고자 하는 신제품을 출시 후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델로 신제품의 판매액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제품의 전체 시장 규모를 파악하고 신제품 출시 후 소비자들의 인지율을 조사합니다. 시용 구매는 제품 컨셉 테스트에서, 반복 구매는 제품 사용자 테스트에서 조사한 재구매 의도를 적용할 수가 있고 전국 유통점에서 신제품을 취급하는 비율인 구독 가능성을 적용합니다. 반복 구매율은 동일한 욕구와 유통 경로를 갖는 동일 제품 범주에 과거 자료나 경쟁 제품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추정 판매액이 산출되면 판매 이익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제품이기 때문에 시용 구매량을 먼저 추정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전체 시장 규모를 알아야 되겠고 전체 시장 규모에서 신제품을 취급하는 점포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구독 가능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신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인지율이 되겠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처음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시용 구매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용 구매량은 시장 규모, 구매 가득률, 인지율, 시용 구매율로 계산을 하고 반복 구매량은 시용 구매 한 사람 중에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구매하는가를 말하기 때문에 시용 구매량, 반복 구매량, 그리고 반복 구매 횟수, 시용 구매량, 반복 구매율, 반복 구매 횟수, 반복 구매량, 그리고 기간이 되겠죠. 이렇게 사전에 자료를 조사하게 되면 추정 판매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 판매량은 시용 구매량과 반복 구매량을 합한 것이 되겠죠. 이렇게 구한 추정 판매량에 단가를 곱하게 되면 추정 판매액이 되겠습니다.